주간 꾸레. 아, 진짜 신이 안 난다. 야, 시작부터 힘이 쫙 야, 빠진다. 아니 내가 빌바오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맞췄는데. 야, 너 댓글에 난리 났어. 축자라 김낑깡. 아니 그래 누가 봐도 빌바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잖아. 아. 야, 근데 빌바오한테 바르셀로나도 못 이기네. 네. 아, 근데 아, 이번에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네. 하늘이 빌바오에게 선물을 준 것 같아.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전도 사실은 후반전에 아센시오가 골대 2번 맞추고 네, 네. 벤제마가 골 하나는 인정이 됐지만 하나는 오프사이드로 또 그렇죠. 취소가 됐잖아. 좀 불운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도 불운했고, 그리고 빌바오가 운이 따랐고, 그리고 이제 결승전 얘기를 하겠지만 결승전에 힐 만사노 주심 아, 눈에 진짜 띄기만 해봐. 아주 짜증 난다. 야, 진짜 내가 히드풋볼스를 녹음할 때 어. 소재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빌바오에게 박수를, 주심에게 뻑큐를. 아니 거기선 매운맛 하고 여기서 왜 순한 맛 하냐고. 아니야 여기서도 순하진 않아. 만나기만 해봐 그냥. 아 진짜. 야, 쌍가레대 초보로 그냥. 아니 경기가 저는 또 약간 지난 헤타페전 약간 그거에 반복 맞아요, 재현되는 그런 느낌이고 뭐 어차피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즘 라리가 이런 팀이 너무 많아.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두 줄 수비 세우고 카운터로 날리는 이런 팀들이 만약 20팀이 있으면은 10팀이 넘어가. 요즘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마르셀리노 감독은 또 그런 스타일이고. 그렇죠. 예전부터 그랬고 이게 근데 시메오네가 독을 풀었어 라리가에. 근데 시메오네는 또 달라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 일단 눈구렁이처럼 지금 빠져나가는 거잖아. 왜 풀어놓고. 그러냐면은 그런 스타일의 축구가 어. 순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예.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득점원이 필요하고 보다 다양한 공격 루트가 필요한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메오네 감독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하위권 팀들은 결국 상위권에만 올라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잔류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한 끈끈한 축구, 좋게 얘기해서 끈끈, 나쁘게 얘기하면 더러운 그런 상황이 됐죠. 아니 끈끈하게 하는 거하고 거칠고 더럽게 하는 거는 다르거든. 근데 빌바오는 예전부터 거칠고 좀 그런 게 그렇지. 있었지. 그래서 내가 조금 짜증 났어요. 아니, 나는 꿀에도 아닌데 나는 왜냐하면 그런 경기 보면 아약스가 헤타페한테 당한 그 경기만 생각나거든. 야, 이거 순서대로 가야 돼. 알았어. 일단 가봅시다. 일단은 아우 진짜. 스파르코파 대 에스파냐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37회인데 198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라리가 우승팀 또는 이제 FA컵 우승팀이 대결을 네. 펼치는 대회가 있었지만은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는 198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난 시즌 이전까지는 라리가 우승팀과 코파델레이 우승팀이 홈앤어웨이로 1, 2차전만 펼쳤었는데 네. 지난 시즌에 스페인 축구협회가 돈이 좀 궁했는지 결국은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를 토너먼트 대회로 만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 많이 벌었지. 네, 4천만 유로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가 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야 되지만 코로나 관계로 네, 못 갔죠. 결국은 스페인에서 펼쳐졌습니다. 최다 우승팀은 바르셀로나고 그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리고 최다 골 기록은 뭐 메시가 갖고 있죠. 14골로. 참가팀 보면은 소시에다드 빌바오는 지난 시즌 결승전에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한 팀, 결승전을 치르지 않았지만 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우승팀, 네.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2위 팀, 이렇게 이제 네 팀이 만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소시에다드와 바르셀로나가 준결승전, 레알과 빌바오가 준결승전 이렇게 치렀습니다. 일단은 소시에다드하고 바르셀로나의 준결승전을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 프랭키 도영이 어려운 자세로 헤더를 하는. 대용이 살리고 올리고 다 네. 했죠 혼자. 그리고 후반전에 대영이 핸드볼 반칙으로 네. PK가 주어지면서 오야르사발이 해결을 했죠. 그러면서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장전까지 치르고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누가 못 차나.
대용이 못 찾지. 그리고 네. 그리즈만도 못 차고. 사실은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믿었던 네. 선수들이 놓쳤었는데 네. 리키 푸츠가 마지막에 나와서 처리하면서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3대1로 네. 승리를 거뒀고요.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1번 키커, 2번 키커, 3번 키커 모두 막아냈습니다. 물론 네. 3번 키커인 윌리안 주제가 골대를 맞추는 상황이긴 했지만은 1번부터 3번까지 막아냈기 때문에 경기 네. 끝나고 나서 쿠만 감독이 테오 슈테겐 아, 잘했어. 네. 아, 그리고 푸츠 칭찬해줘야지.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쿠만 감독이 얘기했는데 1번부터 4번 키커까지는 종이에 적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5번 키커를 누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선수들에게 물었답니다. 누가 찰래? 5번째 누가 찰래? 그때 리키 제가요. 푸체가 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차. 어. 근데 리키 푸체가 마무리 지었다는 네. 거.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실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고전한 경기죠. 네, 네. 저희가 소시에다드는 스타일상 바르셀로나가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경기는 메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선발 출전하지 않은 경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덴벨레, 브레이스웨이트, 그리즈만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실점까지 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갔거든요. 그 여파는 당연히 결승전까지 이어지게 네. 됩니다. 결승전에서는 빌바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아, 나 아까 다 했어. 야, 순서를 지키라고. 아니, 거친 거는 알았지만은, 너무 거칠고, 이거는 거칠다 못해 좀 심하다. 야, 이렇게 저 패고 그러면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프랭키 도영이 볼을 잡고 중앙에서 볼을 끌고 들어가면 계속 잡아 끌고 태클하고 그 메시도 계속 태클하고 잡아 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료 직전에 메시가 쌓여서 이것이 하고 이러면서 퇴장을 당하는. 네. 그러니까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한 이래로 처음으로 레드 카드를 받은 겁니다. 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2차례 받은 적이 있어요. 데뷔전에서 퇴장당한 적 있지 않나? 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여튼간에 이런 경기는 사실 주심이 네. 제어를 해줘야 돼. 그렇죠. 아니, 그건 누가 봐도 파울이잖아. 파울인 거는 확실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를 안 해주니까 빌바오는 오라 안 부네. 그러면 우리는 불 때까지 한다. 이런 플레이로 갔고 결국은 바르셀로나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자신들의 플레이를 좀 펼치는 게 쉽지 않았죠. 네. 예. 메시가 이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2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추가로 2경기까지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네. 4경기 출전 정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경기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빌바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거칠고 네. 터프하게 바르셀로나를 상대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전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왜 네. 그러냐면 빌바오가 박스 근처에서 거칠고 터프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박스에서 한 10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서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괴롭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심이 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빌바오 쪽은 옐로 카드가 3장 나왔어요. 야, 바르셀로나는 진짜. 옐로 카드 2장, 레드 카드 1장 네. 나왔어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선제골은 그리즈만이 기록을 합니다. 야, 그리즈만이 좋아. 그리즈만이 살아났어. 스페르코파를 기점으로 완전히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소시에다드전에서 프랭키 도용이 넣은 골도 그리즈만의 도움이었거든요. 네, 크로스였죠. 그런데 네. 이 빌바오전에서도 그리즈만이 먼저 골을 넣으면서 이 바르셀로나가 앞서 나가게 되죠. 사실은 알바가 메시에게 패스하고 메시가 슈팅한 것이 수비에 걸렸는데 네. 그걸 이제 그리즈만이 마무리 네, 짓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실점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어김없이. 어김없이 실점을 하게 되죠. 아, 진짜 왜 그러냐? 정신 안 차릴래? 진짜 수비들? 야. 1분 만에 이나키 윌리엄스가 로빙 네.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서 데마르코스가 들어가면서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데 네. 알바하고 렁글레가 있는데 데마르코스를 다 놓쳤어요. 그러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렇게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가 되는데 후반전 들어서 그리즈만이 또다시 골을 넣습니다. 그리즈만이 네. 이번에도 알바의 패스를 받아서 네, 네. 원터치로 마무리 지으면서 2대1로 앞서 나갔고 경기는 그대로 끝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은 90분이 되기 직전에 결국은
실점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매우 컸죠. 쿠만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이 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패배하게 됐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장면에서 막았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서 실점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장전 들어가서 이냐키 윌리엄스가 환상적인 골을 넣었죠. 이 골은 정말 멋있었고요. 네, 그 골은 또 인정을 해야죠. 음. 그러면서 결국 빌바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이 감독 지휘봉 잡고 14일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요. 3경기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르셀로나 감독이 원래 바르셀로나만 만나면은 좀 약간 고전하는 그런 감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대 바르셀로나 전 기록이 1승 6무 15패였어요. 근데 그 1승이 코파델레이 결승전. 네. 참나. 대단해. 네. 여하튼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를 2차례 꺾은 감독이 네. 됐습니다. 자, 메시가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요.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753경기 만에 네.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퇴장 당하기 직전에 바르셀로나 팬들은 야, 도용호에게 플라잉 박치기 한 애는 뭐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니 가르시아가 몸을 네, 날리면서 이제 도용 얼굴을 깜짝 놀랐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네. 내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그런데 그 장면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야, 진짜 시커했는데 진짜 거기서 끝나질 않아 이것들이. 네. 그리고 이 경기의 최고의 수훈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비아리브레 같아요. 비아리브레가 종료 나쁜 직전에 의미로 수훈 선수지. 아니 빌바오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비아리브레가 종료 네. 직전에 골을 넣었고 또 메시의 퇴장을 유도하기도 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최고의 수훈 선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박스 듭니다. 주변에서도 메시에게 쓸데없는 반칙을 엄청 많이 엄청 했거든요. 많이 해. 아니 이거는 진로상으로도 맞부딪히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도 그냥 앞으로 튀어나와서 메시의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좀 약간 눈살이 찝혀졌어요. 주심 뭐 하냐고. 그런 걸 잡아줘야지. 눈가를 왜 들고 다니냐고. 진짜. 짜증 나가지고. 근데 메시가 이 2경기 징계 처분이 일단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2경기에 그치고 그대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다음 복귀전이 빌바오전이에요. 그래 기다려라. 기다려. 물론 이제 항소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2경기 받고 나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게 이건 약간 삼자의 입장에서 그런 게 약간 동기부여 된다고 할까? 아니 예전에도 마라도나가 빌바오전에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크게.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대결을 펼쳤을 때도 똑같이 막 살인 태클 들어오고 네, 막 그랬거든. 그래서 마라도나가 날라차기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징계 받아서 나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메시도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라도나도 빌바오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타팀 갔으니 메시도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마드리드 쪽 언론 쪽에서는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첫 퇴장을 당했는데 이게 결승전 퇴장이잖아요. 그래서 팬들을 너무나 실망시켰고 팬들이 메시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한 포인트는 스타들은 이럴 때 더 힘을 내거든. 그래. 메시는 승부욕을 자극하는 이런 이슈인 거고 여기서 퇴장을 당했으면은 분명히 다시 만난 빌바오 그것도 며칠 안 돼서 다시 만난다? 박살 낼 수도 있어. 그래 기다려. 스타들이 여기서 박살 못 내면은 메시 자존심에도 좀 약간 금이 가는 그런 거라서 메시도 아마 벼르고 나올 거라고 생각은 돼요. 예. 자 바르셀로나 관련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에릭 가르시아의 영입은 여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에릭 가르시아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장 후보가 3명이죠. 라포르타, 빅토르 폰트, 프레이사 이렇게 3명인데 3명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명 모두 이적료를 내는 거 대신 자유 영입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름 영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거죠. 쿠만 감독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클럽의 경제적 사정은 이해하는데 결정 방식이 좀 너무 아쉽다.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가지고 뭐 서로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냐. 맞아. 500만 유로래. 나 참. 진짜 약간 쪼짜다. 네. 그 쿠만 감독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야. 우리 팀에 지금 수비가 이런
꼬라지고 그러니까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데 좀 제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내가 웬만한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축구를 좀 봐. 보면 알잖아. 보면은 지금 수비가 지금 어떤 꼴인지 알 거 아니야. 럼블레가 뭐 하고 있는지 알잖아. 야, 물론 아라우오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도 결승전에서 아라우오, 런글레 다 한 번씩 실수를 했어요. 마크맨에서 실수를 했고 이게 에릭 가르시아가 뭐 엄청 거대한 영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누구든 와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아까 전에 마드리드 쪽 언론 메시 퇴장에 대한 멘트들 축구를 좀 봐. 빌바오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그렇게 못 쓴다니까. 그렇게 보면 요리 안 받나? 회장이라도? 회장 후보들 3명 축구를 봐. 지금 수비가 어떤지. 답답해 죽겠네. 여하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 선거가 1월 24일에서 3월 초로 연기된다고 해요. 예정 날짜는 3월 7일이라고 하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바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야 이거 메시 잔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빠르게 회장이 정해져야 된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 잔류를 결정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 지가 될 것 같거든. 지금 그래서 하면은. 이제 라포르타가 그런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바르셀로나에게도 3월로 밀리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3월로 밀리면 겨울에 아무도 영입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카탈루냐 지역의 단체들이 3월 연기를 요구했다고 해서 3월로 연기한다고 하는데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닌 듯 보입니다. 축구적인 이슈로는 분명히 지금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정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쿠만 입장에선 괜찮다. 3월까지 간다면 올 시즌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마무리 날 수 있다. 만약에 1월이었으면은 야 수페르코파 이게 수도 뭐야? 있다. 이러면서 잘릴 수도 있었거든요. 쿠만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가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네, 훈련에 뭐 복귀했다는 얘기도 있곤 하는데 그러면은 스쿼드 운영에는 좀 약간 숨통이 트이겠죠. 오른쪽 중앙 쪽에서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복귀 예정이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미래를 누구로 중심해야 되느냐. 안수파티 빠뜨렸잖아요. 안수파티를 까먹었어. 빨리 도계자요, 도계자. 네. 파티야 미안해. 사과드립니다. 나는 진짜 파티 널 지지한다. 알고 있지? 아니 나는 까먹을 수도 있어. 나는 꾸레가 아니거든. 꾸레는 정신 차리란 말이야. 내가 패드리에 너무 흥분했어.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Q&A로 넘어가죠. 네, 뭐 Q&A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역시 세르지 로베르토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중미에 써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우풀백, 뭐 오른쪽 풀백 얘기도 있긴 한데 세르지 로베르토 돌아오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쪽 풀백으로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민계사가 그렇게 느린 선수가 지금 오른쪽 풀백으로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데스트가 지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풀백으로 쓰는데 이 세르지 로베르토의 최고의 장점은 역시 이제 부지런함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올라온다면은 중앙 쪽 미드필더로 기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는 세르지 로베르토가 물론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끔 판단력이 너무 아쉽고 느려.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 뭐 그래도 결국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우측과 중앙을 책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4-2-3-1일 때 쉽게 얘기해서 강팀을 상대로는 4-3-3으로 나가고 약팀을 상대로는 4-2-3-1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패드리가 올라가면 돼요. 아주 그렇죠. 간단하게. 그거는 쉬운 문제죠. 그랬을 경우에는 세르지 로베르토가 2의 위치에서는 나름대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 쪽에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르지 로베르토가 수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4-2-3-1이 다시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 굉장히 좀 민감하고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부스케츠가 은퇴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푸츠가 오른쪽 메잘라로 뛰고 후방 풀메로 대용이 내려오면 안 될까요? 부스케츠가 있어야 대용이 잘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역시 부스케츠가 기용되면서 프랭키 더용이 박스 투 박스 굉장히 많이 뛰면서 안쪽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많거든요. 보셨어요? 그 빌바오전에 끝나고 나서 벤치 앉아서 퍼진 거? 그래.
엄청 뛰고 엄청 괴롭힘 당했거든. 올 시즌에 대용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뛰는 것 같아. 원래도 많이 뛰는 선수지만은 정말 혹사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스케츠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부스케츠가 있을 때 도용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인상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피아니치 정신 차려. 그러니까 부스케츠가 그 정도인데도 지금 부스케츠가 있을 때 더 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피아니치가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부스케츠가 없다면 그랬을 경우에 더용이 그 자리로 들어가고 페드리하고 리키 푸치로 쓰면 어떠냐. 그런 근데 여기서 거죠. 이제 밸런스의 문제가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리키 푸치하고 페드리하고 동시에 쓰면은 둘 다 공격적인 인물을 쓰기 때문에 더용 죽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죽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부스케츠 자리에 도용 배치하고 리키 푸치를 쓰든 다른 애를 쓰든 그게 낫지 않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도용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메잘라 위치에 두는 게 좀 더 낫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 부스케츠의 위치에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케츠, 피아니치, 그리고 결국은 도용 이 세 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쿠만 감독은 그래도 부스케츠 그리고 이제 도용을 네. 박스 투 박스, 페드리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약간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생각돼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부스케츠를 어떻게든 지금은 쓰긴 써야 되잖아요. 뭐 주전이든 벤치든 뭐 쓰긴 써야 되고, 메시가 지금 전술적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대용이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나중에 메시가 은퇴하거나 타 팀으로 옮겼을 때 포스트 메시를 준비하는 그 시기에는 전술적으로 크게 한번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용이 지금하고는 다른 위치 혹은 팀 전체가 다른 포메이션으로 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용의 위치와 역할이 다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다음 여름에 바이나이듬이 돌아온다면 저는 도용을 부스케츠 자리에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바이날둠이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4-2-3-1로 변화를 꾀할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러면은 대용과 바이날둠을 다시 3선에 놓으면서 대용의 공격적인 수비적인 역량을 모두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둘 다 보거든요. 공수의 능력을 살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4-3-3일 때는 더용이 부스케츠 자리에, 그리고 페드리 바이나이둠, 그리고 4-2-3-1일 때는 페드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이렇게 내려오고.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 페드리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바이나이둠이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최선이야. 네. 부스케츠가 밑을 막고 페드리와 대용이 앞선을 이끄는 이 지금 조합이 올 시즌으로서는 최선의 조합이다. 피아니치가 조금만 더 해주면 부스케츠 대신 네. 피아니치 자리에 설 수도 있겠고,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바뀐다면은 세르지 로베르토의 그 활약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3-1로 다시 회귀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다. 네. 근데 더용과 세르지 로베르토를 그렇죠. 밑에 두면서 이게 원래는 시즌 초에 나왔어야 되는 구상인데 그렇게 많이 시도되진 않았잖아요. 요게 한번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은 부스케츠 얘기만 했는데 굉장히 재미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김진수님도 해설위원인가요? 이 뭘 궁금해요. 재밌어? 저는 해설위원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박람가. 아니 근데 이것저것. 해설한 적 있잖아. 해설은 했지. 예전에 풋볼 2.0에서 그 장지현 해설위원이랑 저랑 같이 일했었거든요. 그래. 지현이 형이랑 같이 일했을 때 그런 챔피언스리그 녹음들도 했었고, 예전에 석현준 선수가 네덜란드로 건너갔을 때 제의는 있었는데 제가 그때 준비가 안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거절했거든요. 항상 준비는 안 돼 있잖아. 항상 안 돼 있지. 아니 뭐 그럼 형은 준비돼서 했나? 준비 안 된 채로 들어갔잖아. 네, 마무리는 아름답게 합시다. 아니 들어보라고. 네, 마무리는 아름답게 합시다. 자, 여러분. 네.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에서 바르셀로나가 결국 우승에는 실패를 했지만 아깝다. 이거 쿠만 유일한
트로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코파 델레이가 남아 있습니다. 코파 된다? 네.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지금 분위기는 좋은 편이니까요. 괜찮아.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나중에 얘기할 거야, 송영주.